한 남성을 멀리서 지켜보던 두 남성. 그들은 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습니다. 빨래방에 들어간 그를 따라 들어가 손님인 척 위장한 그들은 잠시 뒤 그가 피우다 버린 담배를 주목했습니다. 빨래를 마친 그가 나가자 그들은 그가 버린 담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는 28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죠. 1991년 12월 14일 오전 9시 무렵 13살의 드류는 친구와 함께 페러덜 웨이 고등학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름길로 들어섰을 때 한 남성이 덤불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알아차린 남성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류는 그가 대마초 같은 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덤불에 다가갔을 때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놀라 넘어졌습니다. 옷이 반쯤 벗겨진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놀란 그가 남성을 바라봤을 때 남성 역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고 둘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발, 키는 1.8m 정도, 20대 백인 남성, 그리고 악마 같던 눈. 남성은 다시 뒤를 돌아 길을 따라 사라졌고 드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패러덜 웨이 고등학교의 학생인 사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치어리더였던 그녀는 이날 아침 팀원들과 미팅이 있어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의 축구 대회 때문에 시외에 나가 있어 그녀는 아버지의 차를 몰아 직접 학교에 왔죠. 실제로 그녀의 차는 현장으로부터 약 100m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어떤 방식으로 깨워 인적이 드문 덤불까지 유인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옷과 손톱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부 조직이 발견됐는데 이것으로 보아 그녀의 저항이 거셌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그녀를 유인했던 범인은 저항이 거세지자 그녀를 살해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드류와 친구를 보고 놀라 달아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으로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DNA까지 남아있었으니 그는 금방 잡힐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꼬리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몽타주가 마을 곳곳에 도배됐지만 별다른 제보는 없었죠. FBI가 만들고 유지하는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라는 것이 있는데 전과자를 비롯해 실종자의 주변 인물 등 많은 이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와 일치하는 DNA 정보는 찾지 못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수사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고 그 사이 그녀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많은 이들이 방문했습니다. 기념비가 세워진 날 부모님과 친구들은 그날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던 자신들을 탓하며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DNA라는 중요한 단서가 있었지만 여전히 범인은커녕 용의자 역시 좁히지 못한 상태. 그럼에도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2011년 DNA 기술의 발전으로 수사가 재개됩니다. 법의학 유전자 계보로 혈연 관계의 DNA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범인의 가계도를 식별할 수 있었고 사라 가족의 친구였던 빌 플러라는 인물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그는 48살이었고 몽타주와 닮지도 않았습니다. 사라의 가족들 역시 그가 절대 범인이 아니라 확신했죠. 찾아온 형사에게 빌은 전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했고 확인 결과 그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DNA 가계도를 통해 그에게 도달한 것이었기에 형사는 그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중 범인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은 흘러 2019년 빌의 먼 친척벌인 에드워드와 니콜라스라는 두 명의 용의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에드워드는 성범죄 전과로 코디스의 DNA가 등록돼 범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니콜라스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코디스에 등록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형사는 그의 과거 범죄를 조사했습니다. 1983년에 그는 강 근처에서 마주친 앤이라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녀가 불편해 자리를 피하려 하자 흉기를 들이밀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옷을 벗으라 했을 때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강으로 뛰어들어 도망쳤고 얼마 뒤 경찰은 그를 체포했죠. 당시 19살이었던 니콜라스는 그 전에도 성범죄로 감옥에 갔다 풀려난 지 얼마 안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니 미수였다고 해도 재판부는 그에게 10년의 징역을 선고했지만 겨우 3년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형사가 사라의 사건으로 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니콜라스가 가석방된 것도 그렇지만 자기에게 어떠한 통보도 해주지 않았던 점 때문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사라가 살해되고 몇 년 뒤 그는 어린 이브딸을 상대로 또 범죄를 저질렀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웃긴 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원은 그에게 DNA 정보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젊었을 때 모습이 범인의 몽타주와 닮았고 범죄 현장 인근에서 자주 버스를 타고 돌아다녔던 점 때문에 형사는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성적인 목적으로 사라에게 접근했다가 반항이 너무 거세 살해했고 목격자인 드류와 친구가 나타나자 도주했다는 것이 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그의 DNA만 얻는다면 사건은 금방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형사는 동료와 함께 그를 몰래 따라다녔고 그가 버린 담배꽁초를 확보해 DNA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범인의 것과 일치했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니콜라스를 기소했고 그의 집에서 치어리더에 관련된 사진들과 사라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재판에서 그의 변호 측은 법의학적 유전자 계보가 입증되지 않은 과학이라며 그를 용의자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그가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중요했고 그가 버린 물건에서 DNA 정보를 얻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기에 변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더욱이 DNA가 불일치할 확률은 12경분의 1에 달했기에 변호 측이 할 수 있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목격자였던 드류는 그가 자신이 보았던 남성이라 증언하며 악마의 눈, 그 눈은 그대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피해자였던 앤 역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니콜라스와 같은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의의 체계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 체계는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라,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46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형량을 마치고 나온다면 그는 100살이 넘은 상태일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나쁜 짓을 일삼고 다른 이의 생명까지 앗아간 니콜라스. 그가 이번에는 절대 그곳을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